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사회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24강에서 만났네요. 자, 우리가 일반 사회가 43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24강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잘 달려오시고 계시죠? 중간중간에 지쳐도 좋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공부라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뭔가 몰랐던 걸 새로 배우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지금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초심이 중간중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초심 무너지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무너지면 또다시 추스리고 가고 또다시 추스리고 가고, 작심삼일 있잖아요. 작심삼일. 한번 마음 먹으면 3일은 갑니다. 무너지면 또 3일 가고요. 또 세우고 3일 가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좀 알차게 엮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선생님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선생님의 수학능력시험 수험표입니다. 유물이죠, 유물. 이제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언어영역, 수리탐구 1, 수리탐구 2, 그 사회과학 다 봤어요. 선생님은 인문계, 선택 과목은 정치를 선택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도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이걸 들춰보고 하니까 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여가지고, 선생님한테는 뭐 보물 1호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험표.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험표에 선생님 뭐라고 여기 써놨냐면요. 이제 선생님의 고등학교 3학년 수학능력시험 전날 써놓은 겁니다. 난 잘한다. 꼭 이긴다. 이렇게 써놨네요. 문제는 예술 작품이다. 즐기자. 이렇게 써놨네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다짐이죠. 선생님이 그 시험을 보는 동안 힘들 때 내가 써놓은 나의 글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좀 얻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좀 힘이 나는 좋은 그 격려의 글을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화이팅, 힘내라. 잘 쳐도 엄마 아들, 못 쳐도 엄마 아들임을 명심할 것.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그냥 팍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수학능력시험 전날 선생님이 한 30분 동안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렵기도 하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물론 뭐 지금 돌이켜보면 최선을 다한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참 힘들게 수험 생활을 잘 꾸려왔는데 혹시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담대하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 약간의 불안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자, 좀 힘내서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한번 이번 시간을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버지께서도 한 구절 써주셨는데요. 그거는 선생님 다음번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자산관리와 생애 설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미에 선생님 한 25분부터 이번 시간의 내용을 끌고 와서 설명을 드렸죠.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고 개념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이제 앞으로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끌어와서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보고 오시면 참 좋은데, 혹시나 못 보고 오셨으면 25분부터만이라도 빠른 속도로 듣고 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시간에 물론 반복을 합니다. 근데 2번 하고 3번 하는 거랑 처음 보는 거랑 정말 느낌이 다르죠. 선생님하고 같이 복습하면서 맞물려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인데요. 자산관리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죠. 자산관리. 자산이라는 건 재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관리하겠다. 그럼 도대체 관리하겠다? 이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 하는 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2번째는요. 중요하죠. 자산관리의 원칙이 3가지가 있고요. 그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산관리의 원칙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자산관리의
진짜 그럼 종류, 자산 관리의 방법 뭐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산이란 뭔가요? 자산이라는 건 그냥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꿔볼까요? 재산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재산, 그걸 우리는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해 볼까요? 재산은 총재산이라는 게 있고요. 순재산이라는 게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빚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재산에서 빚을 뺀 나머지의 순수한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재산이나 자산이나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재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총자산에서 뭐를 빼준다? 부채를 빼줘야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순자산이 된다 하는 거 정도는 개념적으로 알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부터 정말 초집중해서 선생님이 필기를 따로 해드리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걸 빔자료로 가지고 왔지만 멈춰놓고라도 필기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이자에 대한 개념인데요.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건 뭐죠? 이자율이라는 건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 이건 우리가 대출 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행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만 갚으면 됩니까? 물론 갚을 때는 1,00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1,000만 원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 그럼 선생님 대출 이자 말고 예금 이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건 누구 입장에서 돈을 빌린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린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이자를 받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금이자 대출이자 방향이 서로 반대다 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고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내가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했더니 1년 동안 이자가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죠?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생겼다. 이자율은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명목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더라도 요거는 그럼 학교에서 안 다뤘으면 시험엔 안 나오겠죠. 오케이. 시험엔 안 나오겠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이자율이 뭘까요?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질은 이게 바로 리얼, 진짜 이자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명목 이자율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타낸 이자율이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겼더니 이자가 100만 원 생겼다. 그때 이자율 10% 할 때 이 이자율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10%네 명목 이자율이 1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말이 이렇게 돼 있죠.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이자율인 실질 이자율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어요. 냉장고가 한 대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냉장고를 사면 몇 대 살 수 있나요? 한 대 살 수 있죠. 100만 원 갖고 있는데 냉장고가 100만 원이에요. 이건 뭐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죠. 한 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이자율이 5%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은행에다가 1년 동안 100만 원을 맡겨놨더니 원리금이 얼마가 되었나요? 선생님 갑자기 원리금 무슨 말이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자, 5%의 이자가 붙으면 100만 원에 5% 5만 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05만 원이죠. 몇 퍼센트 이자가 붙었다고요? 5% 이자가 붙었다고요. 그래서 105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냉장고를 딱 사려고 합니다. 이때. 근데 문제가 냉장고 가격도 얼마가 오른 거예요? 5%가 올랐더라는 겁니다. 1년 후에 냉장고를 사려고 봤더니 그러면 냉장고도 105만 원이 됐죠. 그러면 몇 대 살 수 있나요? 105만 원으로 105만 원짜리 냉장고 몇 대 살 수 있나요? 한 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냉장고에 대한 구매력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자를 5만 원 받긴 받았는데 헐? 헐? 여러분들 표현을 헐 이렇게 얘기하죠. 냉장고를 5만 원을 받긴 받았는데 냉장고를 사고 5만 원이 남았나요? 아니죠. 똑같이 한 대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자를 안 받은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5만 원의 이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냉장고에 대한 구매력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자를 안 받는 상황이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질 이자율은 안 받은 거랑 다름이 없다. 지금 뭐죠?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자율이 10%예요. 그래서 10% 이자를 받았더니 그럼 원리금 얼마 됐나요? 110만 원이 됐죠. 그런데 물가는 5% 올랐더라. 그럼 110만 원을 가지고 105만 원짜리를 하나 사고 돈이 남죠. 그러니까 진짜 이자를 받은 거랑 이번에는 다름이 없어졌다. 아까는 아예 안 받은 거랑 다름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받았다. 한 몇 퍼센트 받은 건가요? 10% 받았는데 사실 사고 나니까 5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은 5%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명목 이자율에서 뭐를 빼줘야 한다?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줘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물가 상승률.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예금을 했어요. 2년 동안 묵혀놨더니 이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와 좋다 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더 높았다면 그러면 구매력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자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차라리 원금을 은행에다 넣지 않고 그 전에 물건을 샀으면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괜히 기다렸다가 물가가 오른 다음에 이자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페이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자율은 바로 실질 이자율을 따져봐야 한다.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걸 계산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죠.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면요. 임금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3% 인상됐다고 좋아했더니 그 사이에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10%다. 그럼 나의 임금은 사실 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자율 계산하는데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바로 단리와 복리죠. 들어봤죠? 수학 문제에서도 가끔 이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단리라는 건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자, 일단 복리는 원금에 붙는 이자에 대한 이자가 추가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보세요. 100만 원을 연 5%의 이자율로 2년간 예금을 하는데 그게 단리인 경우랑 복리인 경우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단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100만 원에 첫 번째 1년 동안 이자가 0.05%, 5%가 0.05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5만 원의 이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가 5만 원 생겼어요. 자, 그 다음 2년간 예금했으니까 또 1년 동안 원금에 대해서 또 5만 원이 붙겠죠. 그럼 총 토탈 이자 얼마? 10만 원. 그럼 원리금 얼마?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리금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복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복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100만 원에 대해서 첫 번째 해에 0.05 하니까 원리금이 얼마가 됐죠? 이거 100만 원에 더하기 5만 원이니까 105만 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해주면 1.05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05만 원의 원리금이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이자가 5% 붙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위의 경우랑 다르죠? 아까 위의 경우는 이자는 이자대로 그냥 따로 쌓이고 원금의 이자가 더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복리는 이자가 더해진 그 원리금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걸 우리가 복리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1.05를 곱해주면 계산을 해보면 110만 원에다가 얼마가 더 생기냐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500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110만 2,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5%의 이자율로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아니죠. 단리랑 복리랑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2,500원 이게 무슨 큰 차이라고 이 단리 복리를 구분을 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니고 엄청 커지면 이 차이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리고 또 이 기간이 2년이 아니고 길어지면 또 그 차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자, 원금을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100만 원 은행에 넣었을 때 5% 단리로 이게 2배가 되려면 원리금이 2배가 되려면 즉 이자가 100만 원 원금만큼 이자가 더 붙으려면 20년이 필요합니다. 단리의 경우에는 20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복리로 들어가게 되면요. 5%에 이자가 붙고 또 거기에 5% 이자가 붙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 14년이면 돼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데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데 단리의 경우에는 20년을 기다려야 되고 복리는 14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돼요. 100만 원에다가 1.05를 몇 번 곱해야 그게 200만 원이 되는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한 14번 정도 곱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단리, 복리를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복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면 냅킨이 있죠. 그 냅킨을 이렇게 접습니다. 냅킨이 한 장 있으면 그걸 접어요. 이렇게. 그러면 두께가 어떻게 되나요? 2배가 되겠죠. 처음에 있는 냅킨 한 장에 접으면 두께가 2배가 되겠죠. 그걸 또 반 접는 거예요. 그러면 4배가 되고요. 그 다음 또 접으면 8배. 그럼 그 냅킨 한 장을 몇 번 접으면 그게 높이가 계속 접을 수 있다고 치면 몇 번 접으면 그게 달까지 갈까요? 자, 여러분들 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선생님도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엄청 길잖아요. 그 냅킨을 뭐 수도 없이 접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달까지 가지 않을까요? 근데 52번만 접으면 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리가 부리는 마술이죠. 더해지고 거기에 더해지고 거기에 더해지고 그렇게 더하다 보면 엄청난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할 때 단리냐 복리냐를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한다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선생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단리, 복리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관리의 원칙이에요. 요 표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부채는 다 알고요. 자산관리의 원칙,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 하나 또 뭐였죠? 유동성입니다. 자, 유동성을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현찰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정도, 황금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반비례 관계다. 즉 자산관리의 어떤 수단이 안정성이 높다면 이걸 뭐 안전성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안정성이 높다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수익성은 높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를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산관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은행에 예금하는 거, 그 다음 주식 투자하는 거,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대표적으로 안정성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은행에 저축하는 걸 우리는 보통 예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걸, 증권을 사는 걸 주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정성 순위는 예금이 높을까요? 주식이 높을까요? 뭐 쉽죠? 요거는 예금이 안정성 순위가 높다. 그러면 주식이 그거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익성 순위는 누가 높을까요? 당연히 주식이 높고 예금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주식 투자한다고 수익성 다 높은 건 아니에요. 잘 투자해야 높은 거죠. 원금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어쨌거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수익성을 기대하고 투자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수익성은 투자 자산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수익성 높은 대표적인 상품이 주식이고요. 그러면 부동산은 뭘까요? 이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과 같은 부동산 경기에서는 부동산의 수익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막 폭등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또 수익성 높은 투자 상품이었죠. 그러니까 그건 시기별로, 경기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동성은 현금 전환의 수월성. 그럼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뭐가 있나요? 토지나 주택이에요. 팔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현금이죠.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니까 현금 그 자체는 유동성이 완전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요. 주식은 팔면 한 3일 정도 후에 들어옵니다. 돈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 예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대신 부동산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높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산관리의 원칙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그 중에 안정성과 수익성의 관계는 반비례. 이 두 가지를 반비례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뭐죠?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바로 어떤 자산관리 방법들이 있는가, 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쌤이랑 같이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빔자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자산관리의 종류 또는 수단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축이라고 쓰지 않고 선생님이 예금이라고 씁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좀 정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면 보통 은행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걸 저축이라 하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저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득 중에 소득이 있죠? 예를 들면 월급 200만 원 받았다. 거기서 소비 150만 원 했다. 그럼 나머지 얼마 남나요? 50만 원 남죠. 그걸 꼭 은행에 안 넣더라도 예를 들면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롱 속에 현찰로 보관할 수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물론 50만 원 갖고 땅을 살 수는 없겠지만 뭐 그게 모이면 나중에 큰 돈이 되면 그걸로 땅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저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중에 소비되지 않고 남은 나머지 것들은 다 저축이에요. 꼭 은행에만 돈 넣는 것만 저축이 아니에요. 주식 사는 것도 저축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산관리 종류, 수단을 저축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예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2번, 3번, 4번 얘네들이 다 저축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예금은요.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건데 요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보통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의 범위에서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통장들도 있나? 있습니다. 뒤에서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롭다. 돈을 넣고 싶을 때 넣고 빼고 싶을 때 출금하고 싶을 때 출금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클까요? 돈을 출금하고 싶을 때 출금할 수 있다? 자산관리의 원칙 세 가지 중에 뭐가 높을까요? 유동성이 높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유동성이 높은 대신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긴 맡겼는데 언제 빼갈지 모르는 돈이에요.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투자하기가 사실 좀 꺼려지겠죠.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돈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이자를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에 이자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지는 상품이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예금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월급 통장이 보통 예금이에요. 왜냐하면 생활비로 쓰는 통장이니까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자율은 떨어지지만 보통 예금 통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기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기 예금은 뭐냐면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 두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꿈 같은 얘기지만 1억 원의 현찰이 있다. 그럼 그걸 갖고 은행에다 그냥 팍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목돈을 예치하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돈을 은행에 묶어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좀 자유롭게 그 돈을 은행의 입장에서 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보통 예금에 비해서 높다. 이자율 높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예금, 내가 예를 들면 3년 동안 1억 원을 그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겠다 하고 높은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깰 수 있을까요? 깰 수 있죠. 깰 수 있습니다. 대신 약속된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자 손해를 감수하고 통장을 해약하는 겁니다. 통장 깼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 말고 좀 비스무리한 거 중에 정기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적금과 예금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 목돈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거고요. 적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통장이에요. 자, 목돈 만들기 이렇게 해볼까요? 정기적금 여러분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목돈이 되어 있겠죠. 그게 정기적금이에요. 이것도 역시 뭐가 정해져 있다? 정기적금도 만기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기적금을 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요. 단리 상품이 아닌 복리 상품에 투자해라. 이게 바로 정기적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기적금은 결국 목표가 뭐였죠? 목돈 만들기.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붙어야 목돈이 빨리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투자할 때는 단리 상품보다는 복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보통 예금이나 정기 예금이나 1년, 2년을 갖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세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 하고 지나고 나면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잘 투자해야 되는 게 좋다, 맞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은행 예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주식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주식의 수익률과 정기 예금의 이자율 높다. 이자율 높다고 얘기하지만 주식의 수익률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기 예금 수익률 보통 한 3에서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자율은 1%도 안 됩니다. 보통 예금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의 수익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럼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하는 이유는 뭐다? 은행 예금하는 이유는 뭐다?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자산 관리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주식인데요. 이 주식은 우리가 큰 회사를 경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한두 사람이 감당하긴 어렵죠. 그러니까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다 주식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건 그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증권을 산다는 건, 돈을 내고 산다는 건 그 돈만큼을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 투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안정성 또는 뭐 안전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하루에 15%까지 폭락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더 폭락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 돈이 막 사람들의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15% 하한선을 정해놓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법적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걸 하한가 쳤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한가로 15%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15%까지 상한가를 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아침에 9시에 개장합니다. 휴일날은 안 해요. 일요일, 토요일날 안 합니다. 월화수목금까지만 하는데요. 9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문 닫게요? 주식시장? 여러분들은 보통 뭐 한 5시 돼야 학교가 끝나지만 주식시장은 일찍 끝나요. 오후 3시면 주식시장은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근데 이 단 6시간 동안 처음에 아침에 딱 주식시장의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막 주식을 던지는 겁니다. 다 팔아요. 그럼 하한가 100만 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5% 떨어지면 8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85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오후 지나면서 반등하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 실제 주식에서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하루아침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사실 가능은 하죠. 그러면 오후 3시에 문 닫기 전에 이게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85만 원을 투자해서 이론적으로 6시간 만에 이게 얼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5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85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 벌었나요? 30만 원 벌었죠. 그럼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수익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이 세상에 6시간 만에 85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벌어주는 그런 투자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115만 원 주고 사서 8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며칠만 지나면 내 돈 115만 원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 투자는 안정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결국 목표는 뭐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위험을 부담 감수하고 수익성을 기대하겠다.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뭐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노후 자금 이런 걸 날리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겁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물론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간접 투자 상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펀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있죠. 이 주식 투자를 막상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직장에 가서도 이 업무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보느라고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막 회사에서도 분명히 제대로 일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 편하게 전문가들한테 내 돈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펀드 매니저.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펀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펀드 투자 상품, 그러니까 펀드는 대신 전문가들한테 해주세요 부탁을 하지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물론 펀드 투자가 전문가가 하니까 내가 하는 주식보다 실제로 높은 수익을 얻어주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주변에 친구들은 펀드 해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번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대신 주식보다는 또 안정성은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 해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펀드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잘못 판단해서 내 투자 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펀드 투자할 때 뭐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금에 대한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펀드 투자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본 게 있어요. 이 4번 중요합니다.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자, 이 채권 투자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채권 알고 있는 채권이 있나요?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국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공채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다고요? 좋습니다. 대신 이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사채. 여러분들 사채 썼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사채.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사채 잘못 썼다가 막 채권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가게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거 막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채권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서예요. 발행하는 증서.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돈이 필요해요. 누가? 예를 들면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증서가 국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증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액면가라는 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액면가 10억. 자, 이게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뭐 1월 1일 해놓고 발행인이 대한민국 정부예요. 정부가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10억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이 종이가 얼마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10억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얼마에 사시겠나요? 11억에 살까요? 이러면 진짜 바보죠. 11억에 사가지고 2020년까지 잘 보관해요. 그럼 10억이 돼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삽니까? 9억에 삽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이니까 한 6년 정도 잘 기다리면 1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망할 일은 없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신뢰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9억에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6년만 잘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1억이 생긴다. 그러면 9억이라 하지 말고 이걸 5억이라 할까요? 5억에 팔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럼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자꾸 어떻게 될까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 보세요. 분필이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줄 서요. 분필 가격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가 6억이 되고 그래도 줄을 서네요. 7억이 되고 그래도 줄을 서네요. 8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억이 되고 나중에는 막 9억 5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안정성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의 수익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어떤 개인이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고 해볼까요? 선생님이 돈이 필요해요. 자,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요? 중요한 포인트. 자본이 필요한 사람, 자본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서예요. 선생님이 뭔가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 건, 태 해가지고 선생님 도장을 콩 찍었어요. 믿음직스럽나요? 여러분들 선생님 믿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못 믿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채권은 높은 가격에 안 삽니다. 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값을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 진짜 못 믿겠다. 그래갖고 이 채권의 가격이 3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3억 투자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는 수익률이 어때요? 매우 크죠. 사채는 수익률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사채 잘못 쓰면 이자를 엄청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채권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안정적이면 안정적일수록 채권 투자의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역시 안정성과 수익성의 관계가 어때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투자 상품이 바로 채권 투자다.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똑같은 액면가를 가진 채권이 있습니다. 발행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예요. 대한민국 정부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채권인데 발행 주체가 어떤 한 기업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듣보잡 기업.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거 살래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채권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채권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의 채권,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고 그러면 안정적인 기관이 발행한 채권일수록 값이 올라가니까 비싸지니까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많이 투자해야 10억이 생기는 거고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조금만 투자해도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기관의 안정성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된다 하는 것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채권 다음에 투자 상품 이런 게 있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겁니다.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말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부동산. 동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뒷동산 동산은 아니겠죠. 이 동산이라는 건 움직이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부동자세 하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나 주택. 토지나 주택은 움직이지 않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부동산은 일단 특징 유동성이 높다 낮다. 유동성이 낮다. 그 다음에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달라진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팍팍 뛰는데 안 좋을 때는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물론 이제 부동산에 끼어있던 버블들, 거품들이 꺼지면 부동산이 막 폭락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막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높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성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았었죠. 뭐 그런 특징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자산 관리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그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다양한 금융상품이다 해서 선생님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이런 말 선생님 못 들어봤어요. 아, 이런 말이 요구불 예금이 요런 말보다 보통 예금 요렇게 쓰면 돼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 뭐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이자는 낮은 편이다. 실제로 보통 예금의 이자율이 1%도 안 됩니다. 자,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원금의 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죠.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은행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은행도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도 큰 우량 은행의 경우는 망할 확률이 적죠. 그럼 그런 은행들은 이자를 덜 줘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은행 중에 좀 불안한 은행들이 있어요. 그런 은행들은 또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불안한 은행에 맡겼다 은행이 실제로 망해서 막 그 원금을 막 다 날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국가에서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원금이 다 날아가면 너무 경제 질서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원리금 합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진짜 실생활에 유용한 팁 하나 드릴게요. 1억 원의 돈이 있다. 그럼 이걸 한 은행에다 다 맡기지 말고요. 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 막 100억이 있다. 그럼 이걸 엄청 쪼개가지고 이 은행 저 은행에다 막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우리 집에 자산이 얼마인지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볼 겸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얼만큼 한 은행에다가 몰아서 투자를 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저축성 예금은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이 있다 하는 거 구분했죠? 그 다음 주식은요.
배당과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세 차익이라는 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다. 근데 그게 110만 원이 됐다. 근데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만 원씩 10주. 그러니까 100만 원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배당금이라는 건요. 그 회사가 장사를 잘했을 때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돈을 배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 채권은 발행기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다. 발행기관의 뭐에 따라? 안정성에 따라서 수익률은 반비례한다. 이 아주 중요한 특징.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뭐라 한다고요? 국채. 그 다음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공채, 개인이 발행한 채권을 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투자 상품은 펀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연금은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이죠. 우리 이거 공부한 적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개인이 드는 보험도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 드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요 투자 상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탐구해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이거 간단합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자, 반비례한다는 거. 선생님, 이건 비례인데요? 맞죠? 이거 비례죠? 선생님, 자꾸 수익성과 안정성 반비례한다는데 왜 비례입니까? 안정성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 위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과 위험성은 방향이 같다. 그래서 고수익일수록 위험하다. 안정성은 떨어진다.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볼게요. 이거는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흐름인데요. 결국 이 파란색이 뭐예요? 양의 저축. 맞죠? 빨간색이 음의 저축. 그러니까 양의 저축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유동성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 가에 들어갈 자산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유동성 가장 높은 자산이 현금이라 그랬죠. 그 다음 주식이 중간에 있네요. 그럼 마지막 유동성 꼴찌는 뭘까요? 유동성 꼴찌는 뭘까요? 팔기 어려운 거, 현금화하기 어려운 게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어디 있나요? 아파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걸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금융상품 AD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예금이다. 이게 뭐죠? 요구불예금. 다른 말로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예금은 현금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높은 대신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일정액을 입금하고 목돈을 묶어놓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받는 은행예금, 이걸 가지고 뭐라 얘기하죠? 정기 적금일까요? 예금일까요? 정기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차곡차곡 불입하는 거고요. 이건 정기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자에게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주는 증표, 이게 바로 주식이죠. 그 다음 이게 뭐죠? 정부가 발행했다. 국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B보다 유동성이 낮다. A는 입출금이 자유로우니까 유동성이 크지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다고 하면 틀린 거고요. 그 다음 B와 C는 수익이 고정돼 있다. 얘는 수익이 고정돼 있지만 주식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 그 다음 C는 D보다 안정성이 높다. 국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거의 지켜집니다.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C는 D보다 안정성이 높다. 주식의 안정성이 제일 떨어지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A를 해약해서 C를 구입하는 것은, 예금 깨고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뭐를 기대하겠다?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기대하겠다는 선택이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졌고요. 자, 오늘 자산관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실제 자산관리에 나중에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화 문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건쌤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